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시국대회 마지막 시간이죠. 오늘은 계약법 강론부터 민특법까지 보겠습니다. 자, 자료가 32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 페이지 수가 좀 적게 써 있죠. 자, 32페이지 하단에 13번 판례 있죠. 13번부터 보겠습니다. 이 계약금 계약은 해마다 시험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사례 위주로 잘 대비하셔야 됩니다. 일단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죠. 그러면서 매매나 임대차와 같은 주된 계약의 종된 계약입니다. 요물 계약이기 때문에 의사피시만으로 성립하지 않죠. 반드시 물건을 급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갑소의 부동산을 을과 1억의 매매 계약 체결합니다. 그럼 매수인 을이 계약금을 주기로 했죠. 계약금 1,000만 원 주기로 약정했어요. 1,000만 원. 그럼 이건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을 다 지급해야지 성립하는 요물계약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1,000만 원 중에 800만 원밖에 지급 안 했어요. 갑에게 800만 원만 지급했습니다. 그럼 을은 갑에게 이 800만 원 가지라고 포기하고 매매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까? 아직 할 수 없죠. 을은 포기하려면 200만 원 더 줘야 돼요. 1,000만 원 다 주고 그 값 너 가져가면서 이걸 해지하겠죠. 이 상태는 아직 매매나 임대차 이런 주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반면 갑은 1,000만 원 받을 권리가 있죠. 1,000만 원 다 달라고 을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을이 1,000만 원을 다 주지 않으면 갑은 이 1,000만 원 주기로 한 이 약정, 이 계약금 약정 이것을 해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가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오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잘 비교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을이 1,000만 원을 다 지급했어요. 1,000만 원 다 지급했다면 이제 계약금 계약 성립했죠. 지급했습니다. 그랬을 때 두 가지로 나눠봤죠. 이제 1,000만 원 지급했을 때 첫째, 계약금 계약을 해지할 때 보통 해약금이라기 때문에 해약금 해지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갑과 을 간의 둘 중에 한 명이 채무불량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문제되죠. 그래서 두 경우를 나눠보셔야 돼요. 먼저 해약금 해제 물어보면 어떤 걸 보셔야 되죠? 해약금 해제 물어보면 이행착수 했는가 이행착수. 그래서 이행착수 전까지만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일방이라도 이행착수 해버리면 더 이상 어떤 누구도 해약금 해제 못하는 거죠. 이행착수 전까지라면 계약금 교부자 을은 자기가 준 1,000만 원 포기하고 계약금 포기하고, 그 다음 계약금 수령자 갑은 2,000만 원이죠.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해제가 아닌 해약금 해제죠. 그럼 해약금 해제했단 말은 서로 주고받은 게 없겠죠. 주고받은 게 없기 때문에 이 해제했을 때 원상회복 의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예, 발생하지 않아요. 그 다음 이건 채무불량이 아니죠. 채무불량이 아니니까 이쪽이 채무불량이에요. 여기는 손해배상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약금 해제 물어보면 어떤 게 이행 착수인가 그 의미를 물어봅니다. 작년 정답. 그리고 이런 결과를 잘 물어보기 때문에 잘 비교해야 됩니다. 자, 그럼 갑이 을에게 이 해약금 해제요. 그럼 계약금 배액 제공해야 되죠. 배액 제공하지 않고 해제한다고 의사피시만 도달했다. 그럼 해제됩니까? 갑이 을에게 해약금 해제한다고 의사피시만 보냈어요. 그 의사피시가 을에게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계약금 배액을 제공 안 했어요. 그럼 해제됩니까? 사실 갑이 을에게 해약금 해제한다고 편지를 보내서 을에게 편지가 도착했어요. 그런데 아직 계약금 배액을 이행 제공 안 했어요. 그럼 해약금 해제됩니까? 안 돼요. 요물계약이니까 요물계약. 요물계약이죠. 계약금 배액 제공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단 배액 제공했는데 을이 돈을 안 받아요. 그런다 해서
공탁할 필요까지는 없죠. 그걸 구별 잘 하셔야 돼요. 내일 모의고사 나옵니다. 열심히 나와요. 그래도 틀릴 거예요. 그래도 틀릴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약금 해제는 이행착수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 갑과 을이 계약금 1,000만 원 주고받았죠. 근데 갑과 을 중에 둘 중에 한 명이 채무 불이행했다. 그럼 보통 우리가 계약금 주고받을 때 보통 이런 약정을 하죠. 보통 뭐라 약정하냐면 계약금 교부자가 위약했다. 채무 불이행하면 계약금을 몰수당하고, 그 다음에 계약금 수령자가 위약했다 또는 채무 불이행하면 계약금 배액으로 책임지다라고 보통 이런 약정을 합니다. 보통 임대차 계약서, 매매 계약서에 이런 거 많이 써있죠. 부동문자로. 그랬을 때 이 약정을 위약금 약정이랍니다. 위약금 약정. 그럼 당사자는 어떻게 약속한 거죠? 약속을 어기면 1,000만 원만큼으로 책임지기로 약속한 거죠. 그럼 계약제 원칙상 그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 약속했을 때 계약금은 위약금 성질을 가지면서 이게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1,000만 원으로 책임지로 약속했죠. 그럼 1,000만 원만큼 책임지는 겁니다. 따라서 실제 손해가 10만 원밖에 아니에요. 그래도 약속대로 1,000만 원씩 책임져야 돼요. 실제 손해가 1,500만 원이다. 그래도 약속대로 1,000만 원만큼만 책임지는 겁니다. 왜 그래요? 약속했으니까. 근데 당사자가 계약금 주고받으면서 이런 약속을 안 했대요. 그래서 채무불이행을 대비해서 이런 약속을 안 했다. 아무 약속 안 했어요. 아무 약정 안 했는데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을이죠. 을이 채무불이행했다. 그럼 갑이 해제할 수 있죠. 이 해제는 법정해제요. 채무불이행 법정해제. 해제하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이때 가끔 계약금 1,000만 원 몰수할 수 있습니까? 몰수할 수 없습니다. 왜 몰수 못하죠? 이런 약속 안 했으니까. 그래서 1,000만 원 몰수할 수 없고 갑은 을 1,000만 원 그대로 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입은 손해를 입증해서 그 실제 손해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약속 안 했으니까. 반대로 아무 약속 안 했는데 갑이 채무불이행했다. 갑이 위약했다. 그럼 이때는 을이 계약 해지할 수 있죠. 을이 해지하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을은 계약금 배액 받을 수 있습니까? 배액 못 받아요. 그냥 내 돈 1,000만 원만 돌려받고 여기도 내가 입은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실제 손해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금 계약 나오면 두 가지로 완전히 달라요. 해약금 해제 나오면 이행착수 했는가 안 했는가 이것만 보시면 돼요. 안 했다면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금 주고받는데 누가 약속을 어겼다 그러면 그걸 대비해서 어떤 약속했는가 약속한 그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자, 그럼 책을 보시면 13번 판례 봐보세요. 자, 제목 아래 봐보세요.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계약금은 해약금 성질은 있죠. 그 다음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그럼 여기죠. 이런 특약 안 했대요. 이런 특약 안 했단 말은 여기입니다. 여기. 그 다음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기책사로 인하여 해제됐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계약 불이행으로 입은 동원합니다. 실제 손해만 동원하세요. 실제 손해만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된 건 아니죠. 이 약속 안 했으니까 이쪽입니다. 이게. 그럼 누구든 실제 손해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14번 판례 보시면 14번은 오른쪽 페이지 잡으세요. 오른쪽 페이지 두 번째 줄 중간쯤에 쉼표가 나오죠. 잘했습니까? 두 번째 줄 중간쯤에 쉼표. 그 뒤에 계약금 계약 나오죠. 거기부터 밑줄을 보시면 돼요. 자, 계약금 계약은 금전기타 유가무로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즉 요물계약 그 말이죠.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금으로 효력, 즉 위민법 규정이 565조입니다. 565조. 565조에 계약 해제가 해약금 해제요. 계약 해제할 수 있는 권리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계약금 일부만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계약금 잔금이나 전부를 약정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금 지급 의무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동하나 칩니다. 계약금 약정 동그라미. 계약금 약정은 해지할 수 있죠. 해지할 수 있고 그다음 거기서 밑으로 두 번째 줄 내려오세요. 그럼 중간에 또 쉼표 뒤에 자, 교부자가 있죠. 교부자가 계약금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그럼 해약금 성질 없어요. 그래서 당사자가 임으로 자, 가로 크게 쳐놓으세요. 주계약 가로. 그럼 주된 계약이 매매나 임대차 했다. 그거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정확히 이렇게 잘 비교하셔야 되고 요즘 다른 시험에도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5번. 자, 그러면 이제 도대체 여기서 이행착수가 무슨 말인가? 이행착수. 자, 그럼 이행착수란 이 계약 내용대로 뭔가 이행해야겠죠? 그게 이행착수입니다. 그럼 부동산 매매라면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해요. 뭐 중도금 일부라도 지급했다. 그게 이행착수입니다. 그럼 매도인은 등기 서류를 교부했다. 그런 게 이행착수예요. 다시 부동산 매매는 뭐가 이행착수예요? 매매니까 돈 주는 게 이행착수. 등기 서류 교부가 이행착수. 설사 이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더라도 돈 주고 등기하는 게 이행착수입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이행착수 아니에요. 해약금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다. 그 다음 둘 중에 누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행착수 아니에요. 뭐가 이행착수예요? 돈 주고 등기하는 거. 돈 주고 등기하는 거. 그럼 자 15번 판례는 자, 가로 1번 보세요. 가로 1번 판례 세 번째 줄 끝부분에 이 경우 있습니까? 다시 가로 1번 세 번째 줄 끝부분에 이 경우 있죠? 그 다음부터 보시면 돼요. 매수인이 매도인의 의무이행을 촉구하였거나 매도인이 그 의무이행을 거절함에 대해서 의무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동그라미 칩니다.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것만으로는 그럼 돈 주거나 등기소를 교부 안 했죠? 이행착수 아니에요. 그 다음 매수인이 그 계약 이행에 착수하였다 할 수 없고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해약금 해지 할 수 있다. 가로 2번 판례는 세 번째 줄에 밑줄 그어 있죠? 거기 보세요. 토지거래가 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동그라미 칩니다. 그 허가를 받았다. 동그라미. 그 허가를 받았다가 토지거래가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아직 이행착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해약금 해지할 수 있어요. 다음 가로 3번 판례. 자 밑줄 매매계약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 잔대금 지급을 구하는 동그라미 칩니다. 소송을 제기. 이것만으로 이행착수 아닙니다. 그래서 이 565조는 이 사례를 대비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잘 비교하시면 되세요. 사례를 내면 여기까지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오지선다가 나와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해약금과 위약금 여기 가장 큰 차이가 있죠. 이 해약금 해제는 법조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조문 565조가 있죠. 근데 이쪽은 법조문이 없어요. 여기는 법이 없습니다. 법이 없으니까 약속한대라는 거죠. 계약제 원칙. 뭐든지 약속할 수 있죠. 그래서 이쪽은 법이 없기 때문에 약속한 그대로 움직입니다. 이 약속했으면 이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 약속 안 했으면 실체 손해만 받는 거예요. 따라서 계약금을 위약금 용도로 사용합시다라고 특약 안 하면 위약금 성질 없어요. 반면 여기는 법이 있죠. 이건 법이 있기 때문에 계약금 주고받으면서 이 계약금을 해약금 용도로 사용합시다라고 특약 안 해도 해약금 해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법에 있으니까. 그래서 특약 안 해도 할 수 있어요. 법에 있으니까. 여기는 특약해야만 위약금 성질을 갖습니다. 법에 있으니까 이런 약속 안 해도 당연히 할 수 있어요. 단판대로. 우리는 이거 하지 말자 특약할 수 있죠? 임의규정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해약금 해지 안 하는 거야 라고 특약하면 그때는 못합니다. 이미 그죠? 그걸 잘 비교하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16번부터가 매도인 담보 책임이죠. 매도인 담보 책임 우리가 전해일감 실손에 외웠죠. 정답은 거의 거기서 나옵니다. 자, 그럼 매도인 담보 책임은 권리하자와 물건하자가 있죠. 실생활에는 물건하자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물건하자는 시험에 낼 수가 없어요. 오지선다를 못 만들기 때문에 시험은 권리하자를 냅니다. 권리하자. 그럼 권리하자는 총 5가지가 있죠. 그 중에 원래 담보 책임이란 하자를 몰랐던 선의 매수인이 책임을 묻는 건데 악의 매수인도 주장 가능한 게 있어요. 그래서 악의 매수인도 주장 가능한 그걸 우리가 외웠습니다. 악의 매수인도 주장 가능한 것. 그 말은 선의는 당연히 주장할 수 있죠. 먼저 전부타인 권리 매매에서 계약 해제는 할 수 있죠. 악의도. 그 다음에 일부타인 권리 매매에서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죠. 악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실행됐다. 이게 행사됐다. 그런 말이죠. 즉 경매가 나왔다 이 말이죠. 경매가 나오면 악의 매수인도 계약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악의도 행사 가능한 것을 우리가 전해일감 실손해라고 외웠어요. 전해일감 실손해. 실손해 이렇게. 전해일감 실손해. 이 전해일감 실손해가 아니라면 나머지는 이거 이외에 나머지는 뭔지 몰라도 무조건 선의 매수인만 행사할 수 있죠. 선의 매수인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권리하자 5개 중에 2개가 아예 안 보이죠? 나머지 2개가 일부 멸실이나 수량 부족이 있죠? 그 다음 부동산 샀는데 용익적 제한 때문에 사용하기 불편하대요. 이런 경우. 여기는 아예 빨간색이 없죠? 여기는 무조건 선의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나왔는데 악의 매수인도 뭐뭐 할 수 있다. 무조건 틀려요. 여기는 무조건 선의만 가능합니다. 자, 그럼 전부타인 권리 매매에서 악의 매수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까? 손해배상? 다시 전부타인 권리 매매에서 악의 매수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빨간색 없으니까. 그럼 빨간색 없으면 선의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일부타인 권리 매매에서 악의 매수인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면 선의만 해지할 수 있다. 다시 일부타인 권리 매매에서 악의 매수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선의만. 그래서 해제라든가 손해배상은 이 빨간색 없죠? 그럼 선의만. 근데 악의도 대금 감액은 청구할 수 있죠. 그 다음 이걸 주의하셔야 돼. 이거 저당권 전세권이 경매 나왔다. 경매 나오면 악의 매수인도 계약 해제 손해배상 다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이 전제를 주의하셔야 돼. 이건 제3취득자 경우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갑소의 부동산이 있어요. 항상 우리가 시가 5억을 했죠. 시가 5억짜리가 있어요. 여기에 저당권이 있습니다. 근저당권. 저당권자 을. 채권액이 3억이다. 이 상태에서 병이 매수하는 거죠. 자, 그럼 시간적 순으로 써보면 처음에 갑이 소유자 했죠. 그 다음에 저당권 3억 나왔죠. 그 다음에 병이 매수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병을 제3취득자라죠. 저당부동산 소유권 취득하거나 저당부동산 아래에 용익권 취득한 자를 제3취득자. 그러죠? 그럼 이 병은 매매계약 얼마에 한 거죠? 아무 말 없으면. 이 상태에서 병이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얼마에 산 거예요? 5억에 산 거예요. 아무 말 없으면. 다시
자, 이리 들어보세요. 갑소의 부동산에 을명의 저당권이 있는데 그 부동산을 병이 매수했습니다. 그럼 병은 얼마에 산 거예요? 5억에 산 겁니다. 이거 공제하고 2억에 샀겠지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런 말 없잖아요. 그러죠? 을 채무자 누구예요? 갑입니다. 근데 우리 허락도 안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채무자를 병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2억에 샀단 말은 병이 3억 갚기로 한 거죠. 그러죠? 근데 내 허락도 없는데 마음대로 채무자를 바꿔요? 안 됩니다. 그러죠? 아, 얘는 신용이 꽝이에요. 조폭이고 무서워서 돈 주란 말도 못해요. 그럼 채무자가 바뀌는 걸 당연히 싫어할 겁니다. 그럼 당연히 거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꼭 나와야 돼요. 매수인이 뭐 저당채무를 인수한다 그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2억에 산 거예요. 그러면 안 나오면 그냥 5억에 산 겁니다. 5억에. 그리고 이건 갑이 갚는 거예요. 갑이 채무자니까. 그러죠? 다시 부동산에 저당권이 있죠. 그걸 병이 매수했다 그 말은 빼서 2억에 샀다면 절대 안 돼요. 그런 말이 나오려면 매수인이 저당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사기로 했다. 그런 말 나와야지 2억에 산 겁니다. 아무 말 없으면 5억에 산 겁니다. 5억. 그럼 누가 채무자예요? 갑이 여전히 채무자예요. 얘는 채무자 아니죠. 얘를 제3취득자. 제3취득자. 그럼 병은 당연히 이거 알고 샀죠? 당연히 알고 샀어요. 악입니다. 당연히. 악이. 근데 을이 경매를 신청했대요. 그럼 누가 돈 안 갚은 거죠? 채무자 갑. 갑이 채무자. 갑이 안 갚아서 내 부동산 경매 나왔어요. 그런 경우에 악이니까 갑에게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대신 갚았대요 이걸. 그럼 경매 안 나오겠죠? 그럼 내가 출제한 돈을 돌려달라고 갑에게 상환 청구하면 되겠죠? 그죠? 전제가 뭐예요? 5억짜리 5억에 산 겁니다. 그럼 얘가 여전히 채무자예요. 그랬을 때 이 경매 나오면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 악이어도. 그럼 만약에 얘가 저당 채무를 인수화해서 2억에 샀다. 2억. 그럼 누가 채무자죠? 병이 채무자입니다. 이런 병은 제3취득이 아니라 그랬죠? 그런데 우리 경매 청구했대요. 그럼 병이 갑을 찾아가서 나무랄 수 있습니까? 자기가 안 갚았죠? 이런 병은 담보책임 물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안 갚아서 내 부동산 소유권 뺏게 생겼죠? 이런 병은 이거 행사 못해요 이거. 그러겠죠?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자, 나중에 이제 그 문제는 드릴 거예요. 나중에 동영 오실 때. 올해 이제 다른 시험에서 나온 게 있어요. 다른 시험에서. 그래서 그 문제 제가 나중에 드릴 거면 그렇게 나오니까 내일 나온단 말이 아니라 이제 다음에 제가 드릴 거예요. 다음 주에나 그 다음 주에나. 그래서 그런 문제 한번 풀어보면 아, 이런 경우를 잘 유의했구나로 이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를 직접 다뤄보면 돼요. 제가 지금 해설을 못 따라서 오늘 못 드렸어요. 해설까지 잘 달아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드릴 겁니다. 아무튼 전해일감 실손해 그걸 잘 기억하세요. 전해일감 실손해. 그래서 이걸 이제 토대로 자 그럼 이제 판례를 하기 위해서 이쪽을 볼게요. 전부타인 권리 여기. 이게 이제 우리 지금 보실 그 16번 판례입니다. 16번. 아직 16번은 우리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자, 갑과 을이 X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럼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이죠? 그럼 갑은 을에게 어떤 의무가 있죠? 갑은 을에게 어떤 의무가 있어요? X부동산 소유권 이전할 의무가 있죠? 소유권 이전할 의무가 있어요. 을은 매매대금 지급할 의무가 있죠. 그러죠? 근데 알고 보니까 X가 A 소유래요. 그럼 갑은 타인 권리에 매매했죠? 그래도 일단 유효입니다. 왜 유효죠? 돈 주고 사서 넘겨주면 되죠? 을은 돈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죠? 일단 유효. 그런데 A가 너에게는 절대 소유권 안 넘긴대요. 그래서 갑이 X를 을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럼 그때 갑이 을에게 책임지는 거죠? 그랬을 때 을이 선인가 악인가 달라요. 을이 이런 사실을 몰랐대요. 그럼 을은 계약 해지하면서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을도 알았대요. 등기 보고 알았어요. 을도. 그럼 을은 어차피 근데 혹시 내가 소유권을 못 취득하겠다고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더라도
계약 해지할 수 있어요. 어차피 나는 넘겨받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악의 매수인도 계약 해제는 할 수 있습니다. 단 손해배상 청구 못하죠? 자기도 예상했으니까. 그래서 악의율은 담보책임 규정으로는 매수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갑이 X를 이전할 수 없게 됐죠? 이게 갑의 고의가실 때문에 이전할 수 없게 됐습니다. 갑에게 규책 사유가 있대요. 매도인 규책 사유로 이전할 수 없게 되면 그럼 갑은 채무불이행입니다. 그래서 악의율도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뭘 근거로 해요?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담보책임 규정으로는 못해요. 악의율은. 근데 뭘 근거로?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갑에게 고의가시 있으니까. 그래서 자 16번 판례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324페이지. 자, 타인 권리를 매매 목적으로 한 경우에 있어서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할 매도인 권리 의무가 동원을 칩니다. 매도인의 규칙사유에 동남이. 매도인의 규칙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매수인이 매도인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570조 단서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거기다 매수인은 악이에요. 악이라고 쓰는 악이. 이제 판례는 안 나왔지만 악의를 진지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악의 매수인은 담보책임 규정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말이죠. 악의 써놨죠? 그 다음 밑줄 있죠? 자, 채무불이행 동그라미. 채무불이행 일반 규정에 젖혀서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 동원칩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규칙 사유 있죠? 그럼 담보책임이 아니라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17번은 그 아래 밑줄이 있죠? 그냥 밑줄만 딱 보시면 돼요. 강제경매가 무효 동그라미. 무효라면 그 아래 밑줄. 경매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 인정될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담보책임은 유효일 때만 문제되죠. 유효. 경매 담보책임 있죠. 경매가 무효래요. 그러면 담보책임 인정 안 됩니다. 그래서 매도인 담보책임은 자 유효니까 이렇게 나온 거 유효니까 이런 것들 유효니까 무효라면 이런 건 나올 여지가 없죠. 따라서 경매가 무효라면 또는 매매가 무효라면 담보책임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 결론만 잘 기억하세요. 경매가 무효라면 담보책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18번부터 임대차로 나오죠. 자, 임대차는 일단 대부분 임의규정이죠.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강행규정이 몇 개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임의규정이에요. 그럼 이제 임대차에서는 목적물 유지 수선 의무가 누구한테 있죠? 원칙 임대인이 부담하죠?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이게 623조입니다. 그래서 원칙 임대인이 부담해요. 단 그러더라도 매우 사소한 것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된다. 그 다음 임대차에서 유지 수선을 임대인이 부담한다. 이거 임의규정이에요. 임의규정이라 반대 특약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라고 특약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특약 유효입니다. 그럼 특약 유효니까 이 특약하면 임차인이 부담해야겠죠. 그렇죠? 단 그러더라도 매우 중대한 하자, 대규모 수선 이런 것들은 대규모 수선은 여전히 임대인이 부담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교통정리 잘 하시라 했죠? 자, 원칙 유지수선 누가 한다? 임대인. 그러더라도 매우 사소한 것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거 임의규정이라 반대특약 가능해요. 단 반대특약 하더라도 대규모수는 여전히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교통정리 잘 하셔야 돼요. 그럼 18번에 가로 1번 있죠? 가로 1번? 거기는 밑줄을 보시면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거쳐 있을 정도의 동그라미 칩니다. 사소한 것 동그라미.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까지. 그 말은 사상은 누가 부담해요? 임차인이 부담한다. 다음 가로 2번 판례. 자, 아래 밑줄 보세요. 밑줄. 임대인은 수선 의무는 특약 동그라미칩니다. 특약. 유효 쓰세요. 유효. 유효입니다. 임의규정이라. 특약에 의해서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다음 제일 아래 밑줄. 자, 대규모 수선 동그라미. 대규모 수선은 2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그랬죠. 2. 그럼 2가 뭐예요? 2. 특약. 그 임차인이 부담하는 특약. 그 특약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음을 부담합니다. 다음 오른쪽 19번. 19번은 제목 보세요. 제목. 가로 1번. 통상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 임대인 임차인에 대한 안전배려 도난방지 보호 의무가 있습니까? 없죠. 임차인이 10명이면 못 살겠네요. 없습니다. 네, 가로 2번은 이제 숙박업자의 투숙객에 대한 보호 의무 내용 있죠. 아래 밑줄 보시면 이제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 안전을 배려해야 할 이럴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보호할 의무가 없죠. 근데 예외적으로 숙박계약에서만큼은 고객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20번부터가 그 지상물 매수 지원권이죠. 네, 임대차에서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임차인 세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첫째, 비용 상한 청구권, 필요비나 유익비죠.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습니다. 얘들이 임대차에서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임대차 중요한 게 이제 임차권 양도와 전대, 이쪽이 중요하죠. 그럼 임차인 세 가지 권리 보시면 첫째, 이제 필요비나 유익비 청구할 수 있죠. 비용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속물 매수 청구권 또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죠. 이게 두 번째, 이제 세 번째예요. 그럼 자, 얘들이 성질이 완전히 다르죠. 이 두 줄은 해마다 시험이 나오니까 반드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먼저 비용 상한 청구권 규정은 임의 규정이죠. 임의 규정이라 임차인이 비용 청구 포기한다. 특약 유효입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유효해요. 불리하더라도. 단 이 매수 청구 규정은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 따라서 매수 청구권 포기 특약 원칙 무효입니다. 무효. 임차인에게 불리하니까. 그 다음 비용 못 받으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그러죠? 필요비나 유익비가 가장 대표적인 유치권 행사 권리입니다. 근데 지상물에서 부속물에서는 유치권 X죠. 우리가 유치권 X 외웠죠. 보건복지부 매신, 보건복지부 매신 외웠어요. 유치권 X. 그 다음 비용은 6개월 내에 행사해야 돼요. 6개월 내에 행사한다고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런 기간 규정 없어요. 그 다음 임대차에서는 차임 2기 연체하면 해지당할 수 있죠. 차임 2기 연체한 채무불이행이 있다. 채무불이행한 임차인 비용 청구할 수 있습니까? 예, 청구할 수 있어요. 월세 2달 못 내서 쫓겨나죠. 그러더라도 필요비나 유익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웠잖아요. 비용은 도둑놈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비용 청구 못한다 그러면 틀려요. 99% 틀려. 99%. 비용은 도둑놈 청구할 수 있다. 여기 이걸 매수 청구를 못하는 거죠. 매수 청구를. 그 다음에 일시사용이 명백한 임차인. 딱 3일 빌렸다. 이 사람도 나갈 때 비용 청구할 수 있습니까? 비용 청구할 수 있어요? 예, 있어요. 방금 했잖아요. 비용 청구를 없다 그러면 틀린다라고. 99%.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행사 못하는 거죠. 이걸. 그래서 성질을 안 지더라고. 이건 해마다 여기서 꼭 아무튼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잘 비교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쪽을 해보고 이쪽이 판례가 많기 때문에 이쪽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이제 타인 토지 빌린 사람이 크게 세 가지고 다 똑같습니다. 타인 토지 빌린 사람이 지상권자가 있고 그 다음 토지 전세권자가 있죠.
그 다음에 토지 임차인이 있습니다. 얘들은 다 똑같은데 일단 차이점이 얘들은 다 법조문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법조문이 없기 때문에 판례가 인정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기간이 끝나면 한 번 더 하실래요? 라고 갱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갱신 청구할 수 있고 거절당하면 그때 내 지상물 너가 사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라 사 그러면 사야 되죠? 바로 매매가 생깁니다. 자, 그럼 이제 이쪽에 실생활에서는 지상권이나 토지 전세권은 실생활에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토지 임대차예요. 대부분 이쪽에 있으니까 판례도 이쪽이 많겠죠? 그러니까 시험은 여기서 나와요. 시험은. 그래서 이제 토지 임대차에서 지상물 매수 청구를 보겠습니다. 자, 갑소유 토지가 있다면 을과 토지 임대차 있어요. 그럼 갑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이죠? 자, 그럼 을 임차권 대항력 있어요, 없어요? 을 대항력 있어요, 없어요? 원칙 없죠? 원칙 없어요. 이건 제가 11월 첫날부터 말해요. 시험장 가는 그날까지 임차인 하면 대항력 없다라고. 대항력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임차인이 금을 신축했죠. 이 상태에서 기간이 끝났습니다. 세 번째,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다. 그럼 일단 원칙을 하셔야겠죠. 자, 을은 나대지를 빌렸죠. 그럼 기간 끝나면 원칙, 건물 철거하고 나대지로 돌려줘야 하겠죠. 그게 원칙입니다. 근데 나대지로 돌려야 되는데 철거하기 너무 아깝네요. 지상물이 멀쩡합니다. 이렇게 멀쩡하면 그때 우리 갑에게 한 번 더 하실래요? 라고 갱신 청구할 수 있어요. 갱신 청구해서 갑이 오케이 하면 갱신하면 되죠? 갑이 노 거절하면 그때 우리 그러면 내 건물 사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형성권이라 무조건 사야 돼요. 바로 매매가 설득되는 거죠? 이게 지상 매수고. 이런 거 포기하기로 약정이 있다. 그 약정 무효입니다.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칙 갱신 청구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거절당했을 때 내 거 사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게 이제 원칙입니다. 원칙. 자, 그럼 이제 예외적으로 자, 이제 예외적인 상황. 이 토지 임대차 기간을 약정 안 했어요. 그럼 임대차 기간이 약정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과하면 6개월, 임차인이 통과하면 1개월 지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 약정 안 했어요. 기간 약정 안 해서 갑이 그만두자라고 해지 통과했습니다. 그때도 을은 매수 청구할 수 있죠. 그럼 이때 을은 갱신 청구해야 됩니까? 할 필요 없죠. 그만두자 그랬는데 갱신하실래요? 그놈 이상해요. 이때는 이거 없이 곧바로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거 현재 대항력 없죠? 근데 이게 예외적으로 대항력 갖출 수가 있죠. 첫째, 토지 임대차 등기하거나. 둘째, 지상 건물에 등기하면. 지상 건물에 등기하면 그때부터 이 토지 임대차가 대항력이 생겨요. 이게 622조고 작년 정답이었죠. 다시 임차인 을이 건물을 짓고 건물에 등기하면 그때부터 이 토지 임차권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622조요. 그런데 이제 임대차가 끝났어요. 끝나서 갑이 병에게 토지를 매도했다. 토지 매도. 그럼 병이 새로운 소유자죠. 그럼 대항력이 뭐죠? 앞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는 것,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다. 그럼 을은 갑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죠. 대항력이 있으니까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겠죠. 대항력. 대항력이 뭐예요?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거 새로운 소유자한테 주장할 수 있다죠. 그래서 병에게도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라고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있네요. 그럼 건물에 근저당권이 있다면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이 건물에 근저당권이 있어요.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뭐 저당 없는 건물이 우리나라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대부분 저당이 있겠죠. 당연히 내 건물 사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나왔고, 그럼 매수 가격이 얼마일 것인가? 매수 가격. 이 건물이 시가 10억짜리인데 근저당권이 6억짜리가 설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내 건물 사 그랬죠. 그럼 사야 되죠. 그럼 둘 간의 매매 가격이 얼마입니까? 첫째 1번 10억입니까? 아니면 이걸 뺀 4억입니까? 그렇죠. 10억이라 그랬죠. 10억입니다. 10억. 아까 아무 말 없으면 처음에 아까 매도인 담보증을 때 아무 말 없으면 저당 채무를 인수하는 거 아니라 했어요. 매수인이. 그만 나와야지 인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 간의 매매 가격은 시가상당액 10억입니다. 10억. 다음, 나중에 잔금 치를 때 갑이 10억을 준다면 우린 이거 말소하고 넘겨야겠죠? 그럴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 10억이에요. 그래서 갑이 잔금일 때 10억을 주는데 그때까지 의리 말소 안 하면 그때 이걸 빼서 4억만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 거지. 원칙 매매 가격은 시가상당액 10억이에요. 자, 이제 이런 사항을 보겠습니다. 자, 35페이지 보고 있죠? 35페이지는 그 20번 판례 있습니까? 자, 20번 판례 가로 1번 보세요. 가로 1번은 제목 아래 보세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토지 임차에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에 의한 해지 통고에 의하여 그 임차권이 소멸, 그럼 6개월에 소멸한다 그랬죠? 소멸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 유무에 불구하고 인정되다 그 말이. 그때는 이거 없이 곧바로 매수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다음 가로 2번은 제목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나왔죠? 그럼 행사 못해요. 아까 여기 채무불이행 있어요. 여기 행사 못합니다. 다음 21번 보세요. 자, 제목 아래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의 건물 매수 청구 행사의 상대방은 통상의 경우 기간 만료로 인한 임차권 소멸 당시의 토지 소유자인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권 소멸 후 임대인이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그 토지 소유권이 이전됐을 때는 그 건물에 관하여 보존 등기를 필하여 제3자에 대하여 동원하십니다. 대항할 수 있는 동그라미. 밑에 써보세요. 622조. 즉 대항력 있는 그 말이죠. 차지권을 가지고 있는 토지 임차인은 신소유자 동원하십니다. 그 신소유자, 새로운 소유자에 대해서도 매수 청구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항이 있으니까. 그 다음 넘겨보시면 다음 22번이 있죠. 자, 22번은 제목이 두 줄이죠. 그럼 제목에서 밑으로 두 번째 줄 내려오시면 아라비아 숫자 643조 있습니까? 찾았죠? 거기부터 밑줄 643조 소정의 매수 청구권은 매수 청구 대상되는 건물에 이제 밑줄이 나오죠? 자,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인정된다. 여기까지 시험에 나왔어요. 다음 이 경우에 그 건물 매수 가격은 그 아랫줄의 밑줄 매수 청구 행사 당시 건물이 현존하는 대로의 상태에서 평가된 시가상당액 돈하신다. 시가상당액 10억. 10억을 의미하고 여기에서 여기가 뭐예요? 시가상당액에서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이나 피해담보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이 여기 4억이에요. 이 4억을 매수 가격으로 정할 것은 아니다. 그렇죠? 아니다. 그래서 10억입니다. 그 다음 23번은 이런 내용이죠. 자, 지금 을은 갑토지를 임대차 했죠? 그럼 갑토지에 건물 지어야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갑토지예요. 여기는 제3자 A소입니다. 그럼 을은 갑토지에 건물 지어야겠죠? 근데 우리 건물을 제3자 소유까지 1억이 넘어갔어요. 우리 건물. 그리고 임대차 끝나면 이 건물 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여기는 내 갑당이 아니에요. 이때는 을은 갑에게 매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임차지가 여기죠, 여기. 임차지 상에 서 있는 건물 중에서 구분 소유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임차지 상에 서 있는 건물 중에서 구분 소유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론상 가능하겠죠? 그럼 건물 쪼개서 여기만 사요? 쪼개면 이 남아 있습니까? 이론상 가능하겠죠? 이론상. 우리나라 건축 기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3번은 제목과 밑줄만 딱 보시면 돼요. 자, 제목 보시면 임차인 소유 건물이 임차 토지 외에 임차인 또는 제3자 소유 토지 외에 걸쳐 있는 경우 임차인은 건물 매수 조건권 행사 가부 써 있죠? 말이 밑줄. 임차지 상에 서 있는 건물 부분 중 구분 소유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임차인에게 매수 청구 허용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수 청구에 가는 거죠. 그 다음에 24번부터가 이제 임차권 양도 전되기 때문에 10분 쉬가지고 보겠습니다.